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0일 화요일 프레스룸 라이브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부터 살펴봅니다. 주요 5대 대형병원 전공의 1000여 명 이상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예고한 대로 오늘 오전부터 업무를 중단해 각종 수술이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등 의료 대란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사협회 지도부 2명에게 의사 면허 정지를 통보하고 주동자에 대한 구속 수사를 검토하겠다며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하위 20% 현역 의원에 대한 개별 통보를 시작한 민주당이 여기에 포함된 김영주 의원은 어제 탈당 선언, 조금 전 박용진 의원은 당한 불만을 드러내는 등 공천 갈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철규 의원 등 친윤 인사에 대해 경선을 치르게 했고 지역구 재배치 논의도 시작합니다. 어제 최악의 갈등을 빚은 개혁신당의 이낙연 공동대표가 잠시 뒤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합니다. 이준석 공동대표와 극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합당 열흘 만에 각자의 길을 갈 것으로 보이는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프레스룸 라이브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프레스룸 라이브 유튜브 채팅장에서 활발하게 토론하시면 시청하는 재미가 2배, 3배가 되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프레스룸 라이브 뉴스 핵심 관계자분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공천 잡음 갈등이 어제 오늘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모멸감, 치욕적이라며 불만을 쏟아냈는데 이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가 기자. 민주당 소식부터 한번 짚어볼 텐데 비명계 재선 박용진 의원이 현역 하위 10% 평가를 조금 전에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박용진 의원이 직접 자신이 하위 10% 평가를 받았다면서 절차에 따라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용진 의원도 비명계로 정봉주 전 의원이 박용진 의원의 지역구 강북을의 도전장을 내밀면서 자객공천이라는 말도 나왔었죠. 하지만 박용진 의원은 이번 평가에도 과하지욕을 견디고 당에서 나가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요. 목소리 들어보시죠. 국회의원으로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꼴찌다라고 하는 당의 통보에 대해서 여러분 평가해 주십시오. 여러분. 평소 상당파 이기 드시고 비명계 역시 여러분 평가해 주십시오. 친명 의원님들은 현역 하위 평가에 명단에 좀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소위 부당. 여러분들이 평가해 주시고요. 꼴찌다라고 하는 평가를 제 스스로 공개한 거예요. 치욕스럽죠. 그런데 그 치욕을 견디고 가는 거는 국민을 믿기 때문이고요. 저는 굴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을 사랑하고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해서 의무를 앞으로도 계속 다 하겠습니다. 네, 장윤주 부위원장님. 네. 박용진 의원이 자기 꼴찌다. 네. 치욕적이다. 하위 20%도 아니고 10%에 속했다. 뭐 의외라는 반응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 선출직 평가위원회가 이제 독립적으로 조사한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하위 20%의 현역 의원들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뭐 바로 컷오프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예. 경선에서 감산이라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굉장한 불이익은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뭐 하위 10%에 속했을 때는 경선에서 30% 감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10에서 20% 사이일 경우에는 20%의 감산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로서도 경선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두고 민주당 공천에서의 어떤 갈등의 뇌관이 될 것이다라는 예상이 그동안 있어 왔던 것도 분명한데요. 그 통보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어제자로 이루어졌고 그 통보 같은 경우에는 그 국회의원들 개인에게 비밀리에 비공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뭐 명단이나 이런 부분들은 알려지지 않고요. 다만 박용진 의원처럼 본인이 그 통보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간접적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공천 과정이 뭐 국민의힘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과정에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지난번 총선,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많은 지역에서 승리를 하다 보니까요. 지금 대부분의 지역구에서 현역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그리고 원외에 있는 정치인들 간의 공천 경쟁이 이루어지는 구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혁신의 공천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에 대한 과감한 그리고 객관적인 평가가 있어야 한다는 점, 그 과정에서는
앞으로 갈등이 있을 부분도 감수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이종훈 실장님, 네. 박용진 의원 하위 10% 통보 네. 의외입니까? 예상했던 바입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반반입니다. 예상 어느 정도 됐는데 의외인 것 양쪽 다입니다. 왜냐하면 예상이 됐다는 건 지금 친명 쪽 내지는 친명 쪽을 지금 거의 내리꽂기 하는 그런 느낌으로 공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그런데 그러니까 그야말로 박용진 의원 같이 사실상 이 당에서 거의 홀로 외톨이처럼 의정 활동을 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저 정의당 쪽에서 왔고 처음부터 여기서 2년도 없었고 하지만 혼자서 대변인부터 시작을 해서 아주 힘든 어떤 과정들을 거치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또 쓴소리도 많이 했어요. 조금밖에 박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뭔가 불이익은 있을 것 같다라는 예상을 했어요. 하지만 의외라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반발이 없게 설득하는 과정, 예를 들어 불출마를 유도한다든지 아니면 당당하게 경쟁을 붙인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이 있는데 하위 10%라는 그런 그 점수를 줄 수 있을 만큼 박용진 의원이 개인적인 지역구 활동을 못했는가 아니면 의정 활동을 못했는가 이건 저는 박용진 의원을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않거나 네. 좀 의외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민주당이 앞으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보다 더 설득해내고 연착륙시키는 그런 공천 과정을 포기한 듯한 느낌이에요. 너무 거칠고 너무 상대방에게 좀 모욕적인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반발이 더 심해질 것 같다는 예상이 좀 듭니다. 네. 어쨌든 박용진 의원은 경선 뛰겠다, 해보겠다는 건데 일단은 서울 강북을 여기 친명의 정봉주 의원하고 경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봉주 의원이 좀 앞서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된 것 같은데 좀 묘합니다. 그렇죠. 정보주 의원이 여기에 하겠다, 그러니까 이 공천을 하겠다, 공천 신청하겠다라는 순간부터 거물급 정치인 둘이 붙은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사람들은 그 굉장히 박수를 쳤어요. 어쨌든 예전에 그 정봉주가 다시 돌아오는구나. 그리고 현재 박용진과 한번 제대로 싸워봐라. 이런 느낌이었는데 처음부터 시작부터 한쪽을 좀 반목을 묶고 경선을 붙이는 그런 느낌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되는 어떤 그런 결말을 보는 그런 드라마가 돼버렸어요. 알겠습니다. 자, 장가 기자 앞서서 어제는요 4선 친문 의원이죠. 국회 부의장 김영주 의원이 하위 20%에 들어서 방한 불만을 내비치면서 탈당까지 선언했었어요. 그렇습니다. 김영주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첫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내고요. 영등포 갑에서 4선을 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어제 민주당 공천에 반발해서 당을 떠나는 첫 사례자가 됐습니다. 김영주 의원은 자신이 의정 활동 하위 20%를 통보받았다면서 그 기준이 뭔지 공개하라고 했는데요. 어제 목소리 들어보시죠. 영등포 주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모멸감을 느낍니다. 저는 지난 4년간 한 해도 빠짐없이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될 만큼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를 반명으로 낙인 찍었고 이번 공천에서 떨어뜨리기 위한 명분으로 평가 점수가 만들어졌다고 판단합니다. 네, 박용진 의원은 치욕적이라고 했고 김영주 의원은 또 모멸감 느낀다고 했습니다. 장윤주 부위원장님, 일단은 공천 받을 때 사실 공천 갈등 때 보면 이런 일들 저런 일들 많이 있어서 불만도 많이 쏟아내긴 하는데 김영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이재명 대표의 사당하로 전락한 상징적인 사례다 이렇게 막 울분을 거의 토해냈는데 이런 상황 또 예상이 됐었나요? 글쎄요, 일단 정당 입장에서는 조용한 공천이 어디 있겠냐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그만큼 공천 과정에서는 국민들이 또 요구하시는 물갈이와 또 쇄신의 요구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갈등이나 잡음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럼에도 이제 국회 부의장이신 김영주 의원이 탈당하시는 지점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사실 선출직 평가위원회에서의 이 평가 결과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독립된 기구이고 나름대로 정해져 있는 기준에 따라 그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의원들에게 개별 통보가 되는 것인데 사실 그 결과에 반해서 탈당을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선출직 평가위원회를 둘 이유가 없는 것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결단이라든지 정치적인 아쉬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이해하고 양해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당내의 공식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시스템 공천 하에서의 기준들까지도 일단 근거 없이 뭔가 이렇게 문제 삼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 입장에서는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탈당을 하시고 과연 앞으로의 정치 행보가 어떻게 되실지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지켜봐야겠는데요. 일단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일단 이번 공천에서는 분명한 것은 단합도 중요하고 또 혁신도 중요하다는 이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야 되기 때문에 현역 국회의원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기득권 세력들에 대해서도 분명한 객관적인 평가는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의원 앞으로 미래,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될까? 무소속 출마할까요? 아니면 뭐 제3지대로 갈까요? 아니면 그냥 이 총선 자체를 그냥 지켜보는 관망을 할까요? 어떨까요? 장윤주 부위원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일단은 뭐 무소속으로라도 출마를 하실 가능성도 분명히 있으신 것 같습니다. 또는 뭐 제3지대가 선택지로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이제 앞으로도 나오겠지만 개혁신당 내분 상황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는 또 선택지가 좁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결국 만약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그 지역에서의 또 진보라고 할 수 있는 그 지지율 득표율 자체가 나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총선에는 여러 가지로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이종근 실장님. 네. 상대 당 반응이 나왔는데 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입니다. 네네. 함께 김의원하고 일해 보니까 굉장히 네. 합리적이고 온화한 정치인이었는데 민주당 어떻게 이런 평가를 내렸냐 이런 반응을 내놨는데 굉장히 국회 부의장 아니겠습니까? 이 네네. 탈당 후폭풍이 좀 거셀 것 같아요. 그렇죠. 권성동 의원이 왜 인연이 있냐면 원내대표 시절에 네. 국회 부의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원내대표와 물론 국회의장이 과의 어떤 그런 그 뭐 협상이라든지 협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 지금 김영주 부의장이 주재하는 그런 본회의에서도 원내대표로서 상당히 많은 어떤 이야기들을 서로 나눈 관계였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것도 역시 저는 민주당이 왜 이렇게 거친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학진 전 의원이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내가 30년간 지켜봤는데 이런 짓은 처음이다. 이렇게 짓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제가 민주당이? 인용하는 겁니다. 예. 민주당의 어떤 공천 과정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왜 거치냐면 사실 국회 부의장 정도 되면 뭐 남자 여자를 제가 말씀드려서 좀 그렇지만 여성으로서는 국회의장이 아직 우리 없잖아요. 그게 좀 저도 안타까워요. 근데 여성 의원으로서 국회 부의장까지 오르면 사실 그 다음에 좀 출마 선언하거나 후배들을 위해서 길을 틔워주는 게 물론 여성 부의장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네. 상례다 이런 어떤 뭐 관례다 이런 기운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 부의장에게 통보를 해서 몇 점이다가 아니라 그 전에 불출마와 관련돼서 설득을 충분히 했느냐는 거예요. 권유라든가. 후배들을 위해서 길을 터주십시오라고 정중히 어떤 과정이 있었느냐. 사실 국회 부의장 한 사람한테 하위 10%, 20% 이렇게 내리는 건 가혹한 거거든요. 뭐 모욕감 느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길을 후배들에게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었을 거 과연 지금까지는 지금까지의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사실 그런 원로들에게 또 중진들에게 그런 설득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사실 연착륙하느냐 경착륙하느냐가 결론이 나아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깝다. 물론 국회 부의장이 탈당을 하면서 자기 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광경도 딱히 그렇게 좋은 광경이라 할 수 없지만 최소한 예우는 했느냐라고 반문해 보고 싶어요. 아름답게 갈 수 있는 길인데 과정이 생략됐다. 이런 아쉬움 내비치셨고요. 그리고 장가희 기자, 민주당이 또 사천 논란으로 시끌시끌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현역 의원 단체 대화방에서 뭐 거의 막 불이 났다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선 지난 18일 밤에요. 민주당 의원 165명이 참여하는 단체방에 이수진 의원, 동작을 이수진 의원이 한 글을 올렸습니다. 자신만 빠진 여론조사, 그러니까 동작을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선호도를 묻는 조사가 실시된 점을 거론하면서 경선 신청도 안 한 제3의 인물들을 자꾸 넣어서 여론조사하는 거 이거 말이 되냐라는 식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이후 어제도 글을 올려서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동작을에 전략공천하는 방안을 당이 고려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공유하면서 4년간 내가 동작을 해서 험지에서 싸웠더니
이런 식으로 나를 뒤통수 치고 칼을 꽂냐면서 이재명 대표 그리고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은 더 이상 공천의 능력도 실력도 없다. 이 선으로 물러나라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 공천 실무를 담당하는 김병기 수석 사무부총장은 그 여론조사 당 공관위에서 돌린 것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했고요. 이처럼 밀실 사천 논란이 거세지면서 이명백 공관위원장은 비공개 회의에서 컷오프가 거론된 것으로 알려진 한 중진 의원에게 직접 전화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종근 실장님, 일단은 네네. 공관위원장이 직접 전화해서 사과를 했다. 좀 이례적인 상황 같기도 한데 네. 그럼 이런 비공개회에서 공천관리 논의가 있었다는 거 인정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해석도 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기사를 제가 꼼꼼히 살펴봤어요. 이명백 공관위원장이 직접 기자한테 이야기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 한 수 접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진 의원이 내가 이런 전화를 받았다 하고 옮기는 기사잖아요. 그럼 중진 의원이 얘기한 게 지금 인정을 했다는 그러니까 동의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렇게 나와요. 자기가 느끼긴 그렇다. 그렇죠. 자기가 느끼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 워딩을 그래도 인용이라도 해야 되는데 간접 인용도 안 했어요. 그래서 약간은 이 발언의 어떤 진실성 여부 어디까지 얘기했느냐는 건 좀 감이 안 잡히는데 최소한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라는 말을 이는 간접 인용을 했으니까 이 말을 했다고 한다면 저는 이명백 공관위원장이 대단히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잘못했냐면 한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전달하는 게 공관위원장의 할 일이 아니라 공관위원장은 지금 나서서 밀실공천 내가 안 한 거다. 안 했으면 안 했다. 왜 누가 했느냐. 책임을 져라. 라고 호통을 쳐야 돼요. 그리고 그런 자세가 지금부터 내가 공관위원장으로서 권위를 잃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진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겠다. 날 믿어라. 라는 권위를 내세워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마디도 안 했다가 한 중진 의원한테만 전화를 해서 어떠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라는 기사가 나오게 한다면 공관위원장으로서의 권위는 지금 땅에 떨어진 상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앞으로 공관위에서의 지금 앞으로 이 공천 과정을 투명하다고 믿겠는가 하는 점이고 민주당이 좀 구조적으로 잘못됐다는 게 워낙에 이 책임을 분산시켜놨어요. 선출직 평가위 따로 있죠. 그다음에 전략 공천이 따로 있죠. 그 공천 관리위 따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책임이 다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 거죠? 이러니까 다 뒤로 물러나서 나한테 책임 없어요. 밀실공천 몰라요. 이렇게 되잖아요. 굉장히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거죠. 네, 장윤주 부위원장님. 일단 이수지 의원은 이재명 대표하고 안규백 위원장 이 선으로 이제 물러나라. 뭐 굉장히 강경하게 나서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좀 상황이 좀 심각해 보여요. 이 실장님 말씀까지 들어보면. 그렇죠. 사실 어제 오늘 일단 당내 분위기는 좀 어수선한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공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또 보도들도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갈등들이 계속 비화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걱정들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저는 이것을 좀 다른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민주당이 지금 혁신 공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 목소리나 이 갈등들이 커져 나온다는 건 결국 지금 현재 민주당이 보유하고 있는 그 현역 국회의원들이 수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의원들도 예외 없이 국민의 어떤 혁신 요구에 부응해야 된다라는 점을 민주당이 인식하고 있다라는 그런 장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 지도부와 그리고 공관위 그리고 전략공관위의 과제는 국민들 보시기에 이것이 제대로 된 혁신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고 또 시스템 공천 하에서 이루어지는 혁신 요구여야만 대상이 되는 현역 의원들도 그것을 수긍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란들이 저는 더 이상 길게 끌어서는 안 되고 이제 신속하게 지도부가 또 리더십을 발휘해서 해결할 단계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들을 잘 수습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국민들께 쇄신하는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인데 이 논란들이 길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이 분열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결국 선거에서 분열하는 정당이 표를 주지 않으시거든요. 그 부분 지도부가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빠르게 신속하게 이런 부분들을 봉합을 해서 좀 뭔가 시끄럽지만 결국 이 시끄러움의 그 결론은 혁신이 되어야 된다는 점, 이 부분을 또 당과 그리고 지도부 모두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위 20% 통보 계속 이어지면 오늘 10% 통보도 나왔다시피 당분간 계속해서 시끄럽지 않을까요? 반발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어제 오늘 이어서.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위 20% 명단에 들었다라고 해서 바로 컷오프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당연히
현역 의원으로서는 그 부분, 그 경선에서의 감점을 감수하고 경선에 또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현역들은 항상 그 지역에서 이른바 현역 프리미엄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4년 동안 그 지역 관리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선에서 보다 상대적으로 우세일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는 경선에 임하실 의원들도 많으실 거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갈등들을 어떻게 잘 조절해 나가느냐는 또 지도부의 또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모든 갈등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 현역 배제 여론조사입니다. 뭐 민주당에서는 이게 공관위가 돌린 게 아니다, 뭐 이렇게 공식 부인했는데 4선의 홍영표 의원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당에서는 여론조사를 안 했다 하고, 그런데 그러면 누가 했는지 진짜 일부에서 이야기하듯이 어떤 비선 조직에서 한 것인지 정말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네, 이게 이건 변호사님, 이게 대체 어떤 여론조사냐. 네. 정체불명의 여론조사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마침 오늘 이 여론조사 업체 관련된 기사가 나왔어요. 어떤 업체인지. 그렇습니다. 한 언론사가 취재를 해보니까요. 이 해당 현역 배제 여론조사를 실시했던 업체가 한국인텔리서치라는 업체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네.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 리서치 DNA라는 회사의 옛 사명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리서치 DNA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달 초에 이 당원 50% 일간국민 여론조사 50%로 진행되는 민주당 총선 경선 ARS 투표 업체로 추가 선정된 바 있는 업체입니다. 민주당 당직자는요, 당초에 이 중앙당 선관위에서 PT 발표를 거쳐서 3개의 업체를 최종적으로 선정을 했는데 뒤늦게 이 리서치 DNA가 추가돼서 4곳이 최종적으로 됐다는 거죠. 네. 근데 이런 상황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필모 민주당 중앙당 선관위원장은 실무진에서 이 조사업체가 매우 부족하다라고 해서 이 선관위 의결을 거쳐서 추가 선정한 거기 때문에 절차상 어떠한 하자나 문제는 없다라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논란이 된 이 여론조사 업체로 지목된 이 한국인텔리서치 업체는요, 이재명 대표가 이 성남시장 재선에 도전을 앞뒀던 2013년에 이 성남시 시민만족도 조사 용역을 받아서 수행했던 업체라고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해당 업체 대표인 김 씨는요,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리서치 DNA 같은 경우에 법인이고 한국인텔 리서치 업체는 개인 회사다. 근데 두 곳 다 내가 운영하는 곳이다 라면서, 하지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해당 여론조사는 우리가 수행한 바 없다라고 혐의를 부인을 하였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요, 경선 ARS 업체로 선정이 될 경우에는 경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 어떠한 여론조사도 금하게 되어 있다라면서, 만약에 이 업체가 그러한 것을 당의 공식적인 요청 없이 수행했다면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이다라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네. 다 들어봤는데 좀 알쏭달쏭합니다. 여론조사가 도대체 이 기관이 어떤 데인지 궁금한데, 자, 이종훈 실장님, 또 네. 어제였습니다. 어제 한 방송사가 해당 여론조사를 했다는 업체를 한번 찾아가 봤대요. 네. 그랬더니 장비나 직원도 없고 업체 측은 누가 조사에 의뢰했는지 밝힐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네네. 알면 알수록 애매모호한 답변들이, 여론조사하면 되게 투명한 기관이어야 되는데 네, 그렇죠. 알쏭달쏭하다, 애매모호하다, 이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데, 뭐 과거에도 이랬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있었습니다. 우리는 소문으로 많이 들었지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공작 차원에서 어떤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를 해서 첫 번째 목적은 이거예요. 인지도가 낮은 어떤 예비 후보를 거기다가 집어넣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돌리는 것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어느 후보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묻게 하는 거예요. 그럼 예. 그 지역 주민한테 여론조사를 빙자를 해서 그 해당 이름의 후보의 인지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사용했던 적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근데 그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전혀 다른 어떤 곳에서 활동하던 후보를 여기다 한번 꽂아봐서 어떤 결과가 나오나 계속 추이를 지켜보려고 당의 공식적이지 않은 비선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뭐 취재를 해서 아는 건 아니고 그렇다라는 이야기는 당에서 많이 들었거든요. 하더라. 그렇지만 지금처럼 전방위로 한 적은 없어요. 이거는 지금 말씀하셨던 지금 한찬에서 간 곳은 아까 좀 전에 이건 변호사가 이야기한 곳과 다른 곳이에요. 다른 곳이다. 아예 다른 곳이고 네.
전혀 찾아갔더니 그러니까 왜 지금 어디어스에서 하는 여론조사 기관 뭐뭐뭐입니다라고 ARS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주소를 찾아갔는데 전혀 다른 오피스 사무실이잖아요. 그럼 자기 주소로 가짜로 된 거잖아요. 이건 진짜 이 뭐 불법적인 어떤 행위로 보여져요. 그 거짓말로 사실 자기 주소를 댄 거니까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민주당이 정말로 이렇게 권칠승 대변인처럼 당에서 한 건지 아닌지 구별해낼 수 없습니다라는 사실 대변인으로서는 대단히 무책임한 발언을 할 게 아니에요. 책임을 져야 돼요, 당에서. 당에서 인지 아닌지에 대한 구분도 못 그어준다면 당의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여론조사 결과들 뭐 그래서 비선 논란도 계속 제기됐고 밀실 공천 얘기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전체 상황들. 여론조사 업체도 그렇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당대표와 당 지도부가 당 공천과 관련해서 주도하고 있지 못해요. 주도를 한다면 책임도 지는 게 주도하는 거거든요. 이러이러한 부분은 어떤 곳에서 잘못 지금 하고 있다. 내가 그것을 엄단하겠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전혀 모르는 곳이다라든지 대표가 왜 지금까지 안 나섰는지 대표가 나와서 지금 다 이걸 해명해야 되거든요. 네. 자기가 책임질 거 책임지고 또 이것을 다 바로잡고 그다음에 지금부터 당 공천은 정말로 투명하다. 이렇게 선언을 해줘야 되는데 자기는 빠져나오고 권칠승 대변인은 애매모호하게 구별할 수 없다고 하고 공관위원장은 한 사람한테만 전화해서 어떤 취지에 발언하고 이렇게 난맥상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당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이 상황을?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사당화 논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를 조금 전 출근기 때 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을 사랑한다는 완장 차지 않은 사람은 지금의 이재명 민주당에서는 견디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잖아요. 이게 민주라는 말을 붙일 정도의 정당입니까? 네, 어떻게 이재명 대표 사당한 논란 그리고 공천 얘기를 어떻게 지어갈지 한번 그리고 이낙연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측이요. 어제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와 함께 갈등을 굉장히 빚어서 합당 파기 선언을 할지 중대 발표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방금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낙연 새로운 미래 대표님께서 최근 상황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일단 입장을 좀 발표를 하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입장은 이낙연 대표님의 개인 의견 입장일 뿐만 아니라 우리 새로운 미래의 전체적인 당의 입장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끝나고 나서 또 필요한 질의응답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어서서 말씀드려야 마땅한 주제입니다만 마이크 사정이 이렇게 돼서 하는 수 없이 앉아서 말씀드리는 것을 국민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신당 통합 좌절로 여러분께 크나큰 실망을 드렸습니다. 부실한 통합 결정이 부끄러운 결말을 낳았습니다. 신당 통합은 정치개혁의 기반으로서 필요했습니다. 저는 통합을 설 연휴 이전에 이루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양보하며 통합을 서둘렀습니다. 그러나 여러 문제에 부닥쳤습니다. 저는 그런 문제들의 3가지 원칙으로 대처했습니다. 첫째, 통합을 유지한다는 원칙입니다. 둘째, 통합 주체들의 합의를 지킨다는 원칙입니다. 셋째, 민주주의 정신을 존중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통합 주체들의 합의는 부서졌습니다. 2월 9일의 합의를 허물고 공동대표 한 사람에게 선거의 전권을 주는 안건이 최고위원회의 표결로 강행 처리됐습니다. 그것은 최고위원회의 표결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정신은 훼손됐습니다. 그들은 특정인을 낙인 찍고
미리부터 배제하려 했습니다. 낙인과 혐오와 배제의 정치가 답습됐습니다. 그런 정치를 극복하려던 우리의 꿈이 짓밟혔습니다. 합의가 부서지고 민주주의 정신이 훼손되면서 통합의 유지도 위협받게 됐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통합을 깨거나 저를 지우기로 일찍부터 기획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통합 합의 이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다시 새로운 미래로 돌아가겠습니다. 당을 재정비하고 선거체제를 신속히 갖추겠습니다. 통합은 좌초했지만 저의 초심은 좌초하지 않고 오히려 굳건해졌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무능하고 타락한 거대 양당의 독점적 정치 구도를 깨고 진영보다 국가, 정치인보다 국민을 먼저 보호하는 본격 대한정당을 만들겠습니다. 기득권 정당의 투쟁 일변도 정치를 흉내내지 않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도덕적, 법적 문제에 짓눌리고 1인 정당으로 추락해 정권 견제도 정권 교체도 어려워진 민주당을 대신하는 진짜 민주당을 세우겠습니다. 민주당의 자랑스러웠던 정신과 가치와 품격을 저희가 회복하겠습니다. 거짓과 협잡이 난무하는 정치판을 정직과 상식이 통하는 곳으로 바꾸겠습니다. 당장은 여당의 과반의석 확보를 저지하도록 저희가 더 맹렬히 싸우겠습니다. 총선에 매진하며 총선 이후까지 대비하겠습니다.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거듭 죄송합니다. 그러나 법적 합당 이전에 신당 판도가 분명해진 것은 불행 중 다행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불확실성은 긴 것보다 짧은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국민과 당원 여러분이 겪으시는 오늘의 실망이 내일의 희망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디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의 충정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공식적인 성명은 드렸고요.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고 협당 과정이나 최근 상황에 대한 설명은 제가 드리고요. 또 당의 공식 입장과 앞으로 진로 관련해서 또 개인적인 소회 이러면 또 우리 이낙연 대표님께서 말씀을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소속하고 손을 들어주십시오. 예. 서울신문 한인수평기가 민주당에서 하위 20% 통보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20% 의원님들하고는 지금 접촉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건 오늘 우리 사태하고는 관련이 없는 건데요. 오늘 많은 분들과 통화를 했고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 거의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민주당과 정치를 살리기 위해서는 뭔가 같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여기까지 얘기 들었습니다. 자세한 거는 저도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개혁신당 이낙연 공동대표가 기자회견 열고 이준석 대표와 공동대표와 갈등을 빚은 그때 각자의 길로 가기로 했다. 개혁신당이 깨졌다. 본래의 상태, 새로운 미래로 돌아가겠다. 이런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장가 기자, 한번 핵심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한 3가지 정도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네. 같은데요. 이낙연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민주주의 정신이 훼손이 됐다. 개혁신당은 특정인을 낙인 찍고 미리부터 배제하려고 했다. 아마 배복주 정의당 전 부대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동대표 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에게
선거에 전권을 주는 안건이 어제 강행 처리가 됐는데 이거는 선거에 전권을 주는 건 최고위의 이 표결 대상이 될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 그랬냐면 이런 상황에서 통합이 좌초가 되긴 했지만 초심으로 돌아가서 여당의 과반 의석 확보를 저지하도록 맹렬하게 싸우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네. 정리를 장관 기자 해줬고요. 이종우 실장님, 네. 쭉 보다 보니까 네. 이런 얘기도 들리네요. 또 꽂히는 게 네. 서둘러 합당을 했다. 설 전에 너무 하려고 했다. 서둘렀다는 느낌도 든다. 이런 네. 취지로 얘기했는데 네.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서둘러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를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좀 설익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지 통합 유지를 해보려고 하고 설법상에 자신들의 어떤 그런 그 통합의 이야기들이 좀 널리 확산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무리하게 사실 통합을 했다. 그건 사과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네. 저는 또 귀에 들어오는 게 이겁니다. 기획을 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또 말씀 나눌 네. 기회가 있겠지만 단순히 어떤 통합 유지를 못하는 이유가 민주주의 정신만이 아니라 이것을 일찍이 기획을 했다. 자신과 자신의 새로운 미래라는 어떤 그 정파를 배제하려는 그런 기획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함으로써 앞으로 아마 논란 또는 공방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장영주 부위원장은 쭉쭉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민주당에서 나간 인사들이고 통합을 하려고 했는데 다시 좀 떨어져 나간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좀 많이 아쉽죠.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실망스러운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사실 민주당을 탈당하시고 제3지대로 나가실 때만 해도 나름의 정치 명분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그 명분들을 좀 빗바라는 것 같아서 국민들께서도 안타까워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제3지대가 급하게 통합을 서둘렀다가 결국 화학적 결합이 어려워지고 더 나아가서는 갈등 속에서 결국 이 합의가 깨지는 장면을 그런 목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이낙연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주체들의 합의가 유지가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 합의를 깬 측은 그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측이라고 이제 지목을 하는 장면들이 있는데요. 결국 이런 측면에서 이 제3지대 개혁신당의 어떤 합의가 깨지는 부분들의 그런 책임에 대해서 그 귀책 사유가 이준석 대표에게 있다라는 점을 좀 명확히 하는 네. 모습들은 좀 주목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갈등이 주말 사이 계속 이어졌었고 어제 한번 발표하려다가 좀 주춤한 부분이 있었는데 조금 전에 파기 어떤 주장 말씀도 해주셨는데 장관 기자 어떤 지금 과정이 있었는지 한번 정리 좀 한번 해볼까요? 우선 김종민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강조한 게 두 가지입니다.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이준석 대표가 선거운동 전권은 이준석 대표에게 또 공천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게 맡기려고 한다. 네. 이 통합을 해놓고 5개 세력이 하나로 뭉치게 됐는데 한 정당의 선거 관련 모든 일을 한 사람에게 이임한다는 게 이게 정상적인가라면서 이준석 대표가 전두환이냐 이런 취지의 말까지 어제 김종민 의원이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지지층이 흔들리는 거 보고 위기의식을 느껴서 통합을 먼저 파기하려는 게 아니냐라는 말까지 했는데요. 어제 김종민 의원의 목소리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반발까지 들어보시겠습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가 회의 진행을 하면서 그냥 밀어붙여요. 그러니까 이 안건 결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통합을 파기하겠다는 선언을 한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미 이준석 대표 마음속에는 이낙연, 김종민은 이미 이 당에서 지워버린 거죠. 몰아낸 거예요. 그리고 공천권을 김종인한테 갖다 맡기기로. 이 공관위원장 문제에서 누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이낙연 그 대표께서 김종인 위원장을 모시도록 연락을 좀 제가 해달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아, 이낙연 대표가 먼저 꺼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름이 다른 분이 제시해서 나온 건 맞지만은 그러니까 이 김종인 위원장을 하기로 한 기획이 있었다라고 주장하시는데 네. 거기 회의했던 분들 다 알아요. 그러니까 거기 어떻게 김종인 위원장의 이름이 나오게 되었고. 그러면 회의 네, 상황 먼저 쭉 정리를 해봤고 양쪽 목소리까지 한번 들어봤는데 이종호 실장님 일단 네. 두 세력의 갈등 조짐은 사실 합당 전부터 계속 있어 왔고 네. 계속 그럴 것이라는 좀 전망 어떤 비판도 계속 있어 왔는데 그렇죠. 어제 이준석 대표가 표결 처리를 강행한 게 이 어떤 이 갈등을 폭발시킨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봐야 될까요? 네, 그렇죠. 자, 예고된 사실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아까 잘 정리해 주셨지만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아주 급박하게 돌아갔잖아요. 예. 뭐 기자회견 취소라든지 또는 뭐 김종민 의원의 갑작스러운 기자회견이라든지 이런 것들 속에서 월요일 날은 충돌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5개, 4개 내지 5개 정파가 다 모여 있으면 갈등이 안 벌어지는 게 이상해요. 국민들은 갈등이 없다라는 걸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5개 정파가 어떻게 갈등을 조정해 나가느냐 그렇죠. 그걸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 능력이 있으면 투표를 합니다. 아이고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앞으로도 제3지대에서 양당의 갈등을 잘 조정하고 또 협상해 나가겠네라는 그걸 보고 싶은 거였거든요. 그런데 예정된 그런 갈등, 폭발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혹은 물밑에서 서로 기획을 했다. 어떤 기획이라는 표현을 왜 쓰냐면 그 다음날 봤더니 저 중간지대가 이준석 대표의 편을 들더라. 그렇다면 양쪽 다 그 남은 시간 동안 중간에 예를 들어서 이원 의원이라든지 혹은 또 조홍천 의원이라든지 양양자 의원을 어느 편으로 설 건가에 대한 굉장히 많은 어떤 물밑 그런 설득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져서요. 그런데 이런 지금 갈등 봉합이나 갈등 깨짐을 보고 싶어서 제3지대를 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의 능력을 보고 싶은 거였거든요. 조정해 나가는 능력. 그런데 보기 좋게 깨졌습니다. 저는 양쪽 다 책임이 분명히 있고요. 양쪽 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권을 달라.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이준석 대표. 그렇죠. 전권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전권은 당 총재 시절에만 전권이 있었습니다. 당 총재는 모든 권한을 자기가 다 갖고 있어서 거의 독재처럼 1인 정당이었어요. 그럼 김대중, 김영삼, 예. 김종필 이분들은 1인 정당이었어요. 총재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당대표와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거의 준 집단 지도체제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권한을 한꺼번에 한 사람한테 다 준다? 그러면 앞으로 갈등은 없어지겠지만 한쪽의 지지자만 열광할 수 있는 편향된 정당으로 자리 잡을 건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쨌든 이낙연 대표가 지적하는 건 그 지점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준석 대표한테 좀 더 규칙 사유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럼요. 당연히요. 알겠습니다. 자, 장윤주 부위원장님, 어제 보면은 신경민 전 의원이요, 오늘이군요, 공개한 내용을 보면은 이준석 대표가요, 새로운 미래와 같이 못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지난주 측근들한테 이렇게 보냈었다 하더라고요. 이게 신경민 의원이 좀 알게 됐다 이런 걸 공개를 한 건데 애초에 지난주부터 이제 쭉 주말 거쳐오면서 이준석 대표가 헤어질 결심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추측 가능할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애초에 화학적 결합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들이 많았거든요. 예.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그 내용이 빨리 불거져 나왔고 결국 이 합의까지도 그렇게 빠르게 파기가 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국민들 보시기엔 참 피로감이 많이 드실 것 같습니다. 제3지대가 처음에 명분이 거대 양당 정치의 어떤 또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드리겠다 이런 것이 명분이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자라고 한다면 사실상 주도권 대결이라든지 또는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서로 간에 대립하고 갈등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제3지대 또는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 등등이 과연 국민들께 자신들이 제3의 대안이 되어드리겠다라는 명분을 계속 내세울 수 있을지 저는 이 부분은 참 많이 흐려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앞서서도 이런 문자들도 공개되고 있지만 김종인 전 위원장을 공관위원장으로 영입하는 과정에서도 또 갈등들이 나오고 서로 간에 진실 공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국민들 보시기에는 이런 갈등의 원인이 어떤 정체성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국민의 삶을 어떻게 나아지게 하기 위한 어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나오는 갈등이 아니라 주도권 싸움 속에서 나오는 갈등이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실망하실 국민들이 많아지시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준석 사당화 비판에 이낙연 대표하면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 빼뜨릴 수 없지 않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준석 사당화 비판 그 SNS 글에 좋아요를 이렇게 눌렀다고 해요. 이낙연 전 대표한테 그래도 좀 힘을 실어줬다 이렇게 좀 봐야 될까요? 어떨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 좋아요 활동 있지 않습니까? 그 SNS 활동의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정말 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글들에 대해도 좋아요를 누른 적도 있고요. 그런데 또 이재명 대표 찾아오면 뭐 끌어안고 명문정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번에도 뭐 고양이가 눌렀다라고 대답을 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결론은 이겁니다. 전직 대통령이 정치의 시시비비에 자신의 의견을 담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정파 간의 어떤 문제들 아닙니까? 아예 떳떳하게 누가 잘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나 또는 뭐 거기에 대한 또 책임을 또 받으시면 모를까 이렇게 SNS를 통해서 좋아요 누르고 멘션 언급하고 또 그것을 퍼나르고 하는 것이 전직 대통령이 지금 할 일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저기 원인을 좀 여러 가지 좀 짚기는 했지만 이준석 전 대표가 주말 앞두고 왜 그랬을까? 갑자기 왜 그럴까? 이런 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뭐 일각에서는 개혁신당 지지율이요 4에서 6%로 좀 정체됐다. 기대만큼 안 나온다. 이런 것도 좀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얘기를 하던데 장윤주 부위원장은 어떻게 좀 해석하십니까? 당연히 영향이 있을 겁니다. 지금 개혁신당이 통합 행보를 하면서 그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르지 않겠냐라는 기대가 내부적으로 있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여론조사 내용들을 본다고 한다면 사실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좀 실망할 수도 있을 만한 수치들이 나왔습니다. 6.3% 정도가 나온 건데요. 물론 저것 가지고도 굉장히 뭐 높게 나온 거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개혁신당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통합의 시너지, 그러니까 이른바 컨벤션 효과도 지금 제대로 이루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대로 계속 가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만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 통합을 함으로써 본인의 어떤 핵심 지지자들에 대해서 많은 또 비판도 받은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대로 통합을 계속 해나가는 것이 본인의 앞으로의 정치적 입지에도 유리한 것인가라는 부분도 전략적으로 검토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런 지지율 수치마저도 받쳐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준석 대표로서도 당연히 정치적인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준석 대표하고 좀 얽힌 갈등, 이낙연 전 대표의 새로운 미래측은요. 이런 진단을 사실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한번 목소리 듣고 오시죠. 이준석 대표가 이 기획된 통합의 파기 이걸 뭘 노리고 이렇게 기획했다고 의심하고 계시는 거예요? 글쎄요. 양당 정치 극복을 했더니 제3지대 극복을 하고 있어서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이준석 대표의 정치 특유의 그런 어떤 스타일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모든 것을 승부로 보고 모든 것을 주도권으로 보는 그런 특유의 스타일이 또 여기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가 이 통합신당을 한 취지는 양 당의 그런 패권, 독선, 또 배제, 오만, 결과적으로 무능 이런 정치를 극복하고자 3지대 통합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그런 정치를 하면 안 되죠. 이동훈 실장님 들어보니까 박원석 전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의 어떤 특유의 스타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시간을 좀 앞서 돌려 올라가다 보면은 이준석 대표가 어떤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갈등을 빚은 적이 좀 꽤 있어요. 그렇죠. 바른미래당 시절에 손학규 대표 치파 났잖아요. 거의 그래서 나중에 뭐 또 그 사과도 하고 뭐 하태경 의원이 사과를 대신했지만 어쨌든 그때도 그랬죠. 그 다음 정당에서 안철수 대표하고 함께한 정당에서도 안철수 대표하고 한번 대번 그때 또 싸웠죠. 그 이후에 국민의당 대표 시절에는 또 대통령 후보하고 계속 갈등 관계를 유지했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이준석 대표의 어떤 그런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어떤 때는 통합신당 같이 반일과 실로 꿰어야 될 때도 있어요. 각각 다른 천이지만 그 다른 천을 다 꿰어서 하나의 옷감으로 만들어서 옷을 만들어 입어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에게는 봉합하고 꿰매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것은 안 보이고 죄다 칼로 찢어서 버리고 배제 정치로만 보여지거든요. 그게 아마 박원석 지금 정의당 의원이 지금 표현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통합에 4개 정파가 통합을 하면 사실 자신의 의견을 저렇게 얘기하면서 주도권 다툼을 벌이다가는 이 당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5개의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자신을 조금 더 양보를 하고 또 그것을 협상을 하고 조율을 하고 이런 능력이 이준석 대표한테
보이느냐, 앞으로도 보이느냐가 이준석 대표의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미래를 담보하는 어떤 기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윤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 개혁신당 다른 지도부는요, 일단은 이준석 전 대표한테 힘을 실어준 겁니다. 어제 회의 때는 4개 당에서. 앞으로 이낙연 대표 측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개혁신당. 사실 가장 주목되는 의원은 당연히 조응천 의원과 이원욱 의원의 행보일 것입니다. 그 2명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소속이었고, 그리고 김종민 의원과 함께 탈당을 했던 예전 이제 원칙과 상식 소속의 의원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의원이 아직까지는 지금 개혁신당,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측에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낙연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로 또다시 갈 가능성이 또 저는 열려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만큼 같이 정치를 시작했던 그 뿌리 자체가 같은 분들이시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이제 이낙연 대표가 나가고 나서는 아마 본인의 전권으로 이 당을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또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그 과정에서 조응천 의원과 이원욱 의원이 어떤 정치적인 공간을 갖게 될 것인지, 이것에 따라서 또 제3지대가 다시 편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유건 변호사님, 유권자시잖아요. 네. 이 상황을 쭉 지켜보고 계시는데 개혁신당이 요즘 말 들어오면 개혁은 빼고 그냥 신당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유권자로서는? 네, 사실 그냥 일반 유권자로서는 사실 여도, 야도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은 사실 굉장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제3지대를 바라보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통합이 깨지면서 사실상 국민들을 위한 통합이 아니었고 이게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한, 그것만을 위한 결정이었나라는 의구심을 품으실 것 같고요. 어디로 가야 되나, 계속 이 개혁신당을 지지해야 되나 국민들이 많이 고민하실 것 같습니다. 이종우 실장님, 하나 가장 궁금한 건 이 점 아니겠습니까? 갈등이 있다가 좀 헤어졌다가 예를 들어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대선 때도 윤석열 당시 후보하고 또 갈등 빚었다가 또 합치지 않았었습니까? 또 그럴 가능성이 이번에도 좀 있을까요? 개혁신당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그때는 이제 당 대표고 대통령 후보잖아요. 같은 그런 배를 탔습니다. 함께 하지 않으면 공모의 어떤 상황이었고요. 자, 지금은 다르죠. 지금은 각자의 어떤 당으로 지금 출발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낙연 지금 신당 새로운 미래는 이걸 볼 거예요. 지금 공천 파동, 이렇게까지 공천 파동이 클 줄 몰랐거든요. 더군다나 송갑석 의원이 지금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호남 지역의 광주에 한다면 전남대 총학생회장이었던 송갑석 의원이 저렇게 나서기 시작하면 사실 그쪽에서 호남 일대의 탈락자들이 뭉칠 가능성, 그리고 제3지대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저는 이낙연 대표가 하루 만에 저렇게 발표를 한 것도 그 가능성을 어느 정도는 보고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두 당이 가는 그림 보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건요. 이제 개혁신당이 창당이 되고 통합이 되면서 정당 보조금으로 한 6억 원, 6억 6천인가요? 이 정도 받았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건 어떻게 되느냐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신데 관련 발언들 저희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그 개혁신당 결국 돈 때문이었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민주당에서조차 내쫓았던 양정수 의원을 영입했습니다. 당초 생각에 전혀 같지 않았던 사람들이 위장결혼하듯이 창당한 다음에 그런 식으로 의원 숫자 하루 전에 맞춰서 돈 받아가는 거. 저는 이거 분식회계를 해서 보조금 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놓고 지금 일주일도 안 돼서 거의 이혼하려고 들지 않아요? 그래놓고 지금 정말 이렇게 이혼하듯이 갈라선다면 이건 정말 보조금 사기라고 말하더라도 저는 과한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국민들이 보기에 부당한 자금 집행이 될 거라고 보고 다시 국고 환수가 돼야죠. 그건 완전히 일종의 이제 대국민 사기에 해당되는 건데 그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네, 장가희 기자, 이 지점이 사실 뭐 궁금한 지점이 있는데 이 개혁신당 받았던 보조금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특정 날짜의 의원 숫자를 기준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 거니까요. 지난 15일 기준으로 해서 의원 5명이 채워졌기 때문에 이후에 의원이 이후 탈당을 하더라도 환수 근거는 찾기 어려워 보인다는 분석이 현재까지는 지배적입니다. 선관위에서도 이런 일이 좀 이례적이다 이런 반응이 나왔고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누군가 탈당하게 되면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겠다라고 말한 상태거든요. 하지만 이준석 대표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낙연 대표 측과 계속 함께하고 싶다는 뉘앙스를 드러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도 들어보시죠.
저는 통합의 정신을 살리고 어떻게든 이 분위기에서 당을 추스리기 위해서 제가 기자회견을 취소했습니다. 제가 일정 부분 뭐 어떤 분들은 저한테 조롱을 하기도 하겠지만 그건 관계없거든요. 당대표 입장에서. 그런데 지금 어제 그제 양일간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김종민 의원님께서 굉장히 저에 대해서 모욕적인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뭐 전두환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그런데 제가 그거 다 반응하지 않고 다 사귀고 있었던 것은 결국에는 이 당을 이끄는 당대표로서 저는 통합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그랬던 거거든요. 그냥 다소 감정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보고 어떻게든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종훈 실장님. 앞으로 이제 제3시대 향방은 어떻게 될까요? 이 새로운 미래도 또 어떻게 갈까요? 자, 이준석 대표가 뭐 함께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어느 정도는 좀 립서비스라고 들려요. 네. 왜냐하면 자기가 비판받을 대목이 더 많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들리고요. 둘은 다시 합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이제 각각의 사실 지역적인 어떤 기반도 다르거든요. 이제 실제로 새로운 미래는 호남에 완전히 주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 측에서는 아마도 영남과 수도권,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좀 다른 곳을 공략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라이브 픽입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의 내분 사태로 하루도 빠짐없이 축구계가 시끄러운데요. 여파가 광고계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강인이 모델인 브랜드는 불매운동에 나서겠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건데요. 그러자 이강인 선수를 모델로 내세운 업체들이 줄줄이 광고 영상을 내리고 프로모션을 조기 종료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이강인 치킨으로 불리기도 했던 한 치킨 브랜드도 결국 이강인과의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이강인을 모델로 기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업 게시물에 공격적인 댓글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캡틴 손흥민에 대한 하극상 논란으로 광고계 손절 움직임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 소비자 입장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아니지만 한편으론 국민의 분노가 애꿎은 기업에 향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강인 선수도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으니까 이 선수와 기업에 대한 돈 없는 악플은 자제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한국 골프의 전설 박세리 선수가 미국에서 자신의 이름을 내건 LPGA 투어 대회를 개최합니다. 총 상금 200만 달러 규모로 열리는 LPGA 투어 퍼일스 박세리 챔피언십 대회. 이 대회에는 넬리 코르다, 리디아고, 김효주, 전인지 선수 등 세계적인 선수들이 총출동하는데요. 이 대회 설명회를 진행한 박세리 선수는 제 이름을 건 대회를 열 수 있게 돼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선수들에게 꿈과 희망이 되는 대회로 커가겠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딴 대회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박세리 선수에게는 정말 의미 있을 듯한데요. 더욱이 그럴 것이 LPGA 투어 대회엔 선수 이름이 붙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데다가 특히 한국 선수의 이름이 들어간 건 올해 박세리 챔피언십이 최초라고 합니다. 박세리 선수도 역사에 남는 대회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힌 만큼 3월 21일부터 나흘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팔로스 베르데스 골프클럽에서 열리는 이 대회 더 기대감이 쏠리네요. 지금까지 라이브 픽 전해드렸습니다.